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지난 10여 년간의 미국 이민 생활을 뒤로하고 최근 한국으로 돌아와 폭풍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는 올해 45된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타국살이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가족과 몸이 멀어지면 이 마음엔 늘 돌덩이 같은 죄책감이 얹혀 살게 되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매일 밤 한국 쪽 하늘을 보며 한숨 짓던 제가 이렇게 기막힌 사연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우선 저희 친정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보면 꽤 유복하고 남부러울 것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원래 부잣집 귀한 막내딸이셨거든요. 가진 건 맨주먹뿐이었지만 배포 하나는 두둑했던 아버지를 만나 말 그대로 사랑 하나 믿고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집 오셨대요. 두 분이서 밤낮 없이 맨손으로 일궈내신 덕에 꽤 큰 재산도 모았고 어찌나 금술이 좋으셨는지 동네방네 소문이 자자했죠. 자식인 제가 봐도 참 예쁜 부부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지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시자 모든 게 변해버렸습니다. 평생 아버지 그늘 아래서 온실 속 화초처럼 세상 물정 모르고 사셨던 엄마는 그만 와르르 무너져 내리셨습니다. 워낙 소녀 같은 감성을 가진 분이라 아버지 빈자리를 견디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는 날이 많으셨죠.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장녀인 제가 엄마 대신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고 통장 관리부터 사소한 결정까지 도맡아 하는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하게 된 게요. 엄마는 저 없인 은행 업무 하나 혼자 보지 못할 정도로 의존적이셨으니까요. 게다가 제 남동생 현수, 이 녀석 때문에 엄마랑 제 속이 참 많이 타들어갔습니다. 사내 애라지만 저와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요. 워낙 마음이 여리고 심약한 애예요. 중학교 때였어요. 워낙 순에 빠진 녀석이라 만만해 보였는지 질 나쁜 아이들한테 찍혀서 소위 말하는 학폭을 아주 심하게 당했습니다. 돈 뺏기는 건 예사고 교복이 찢어지고 흙투성이가 돼서 들어온 날엔 엄마 걱정하실까봐 축구하다 넘어졌다며 바보같이 웃던 놈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을 땐 이미 아이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뒤였죠. 그때 그 트라우마 때문인지 현수는 성인이 되어서도 누가 큰 소리만 치면 자라처럼 목을 움츠리고 벌벌 떨곤 했습니다. 자기 주장이라곤 한 번도 못 해보고 그저 남이 시키는 대로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는 늘 주눅이 든 아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누나인 제 눈에는 그게 착한 게 아니라 피가 마르게 안쓰럽고 답답했죠. 험한 세상, 저렇게 유약하고 줏대가 없어서야 밥벌이나 제대로 할까? 어디 가서 나쁜 사람한테 이용만 당하다 버려지진 않을까? 엄마랑 저는 늘 현수만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아려와 밤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저희 모녀에게 현수는 아픈 손가락 그 자체였죠. 그런 녀석이 어느 날 장가갈 여자가 생겼다며 데려온 아가씨가 바로 제 올케 지연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처음에 좀 의아했거든요. 아니 우리 현수같이 숫기 없고 쌤님 같은 애가 도대체 어디서 저런 똑소리 나는 아가씨를 만났을까? 저 맹한 구석이 있는 애가 어디서 연애를 시작이나 했을까 싶어서요. 알고 보니 두 사람이 같은 직장에서 만났다고 하대요. 현수가 일 처리가 좀 느려서 상사한테 깨지고 쩔쩔매고 있으면 입사 동기였던 지연씨가 흑기사처럼 나타나서 딱 막아주고 남은 잔업까지 싹 정리해줬다지 뭡니까. 세상에, 직장에서도 우리 동생 보호자 노릇을 자처했다니 듣는 누나 입장에서는 그저 고맙고 신기할 따름이었죠. 속으로 옳다구나, 하느님이 우리 현수를 도우시는구나 하고 무릎을 탁 쳤지 뭡니까.
올케는 현수랑은 정반대였거든요. 눈매가 아주 야무지고 말끝 하나하나가 흐지부지한 법이 없이 똑 부러지는 게 딱 똑순이 관상이더라고요. 현수가 쭈뼛거리며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올케가 나서서 현수씨 말은 이러이러한 거예요 하며 딱 정리를 해주는데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첫 인사 자리에서 과일을 깎는데 사과 껍질이 끊어지지 않게 돌려 깎는 솜씨며 다과상 내오면서 엄마한테 어머님 이 차는 기관지에 좋은 거라 제가 특별히 챙겨왔어요 하며 살갑게 구는 모습까지 정말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형님, 현수씨가 마음이 너무 여려서 제가 지켜주고 싶었어요. 현수씨 부족한 점은 제가 채우고 제가 결정 내리면 현수씨가 잘 따라와 주니까 저희 천생연분 같아요. 제가 야무지게 내조해서 현수씨 기펴고 살게 할게요. 세상에, 요즘 젊은 애들 같지 않게 말도 참 든든하게 하대요. 엄마는 그날 밤 저를 붙들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우리 현수 짝으로 저런 여장부 같은 애가 들어왔으니 이제 우리 현수 어디 가서 맞고 다니진 않겠다 하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고요. 순진에 빠진 동생 곁에 저렇게 기세고 생활력 강한 여자가 딱 붙어 있어준다니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죠. 결혼 생활 초기도 참 보기 좋았습니다. 올케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하면 동생은 군말 없이 알았어 하며 따르는데 저희는 그게 현수가 잡혀 사는 게 아니라 올케가 리드를 잘해서 가정이 평온한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올케는 직장 다니면서 주말이면 꼭 엄마 찾아와서 밑반찬 냉장고에 꽉꽉 채워놓고 철마다 엄마 옷이며 영양제며 살뜰하게 챙겼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남편 일 때문에 미국으로 가게 됐을 때 발길이 안 떨어져도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엄마가 마음에 걸려서 끝까지 망설였거든요. 여리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시는 엄마를 두고 말리 타국으로 떠난다는 게 영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등을 떠밀어 준 것도 바로 올케였습니다. 공항에서 배웅해 주던 날 올케가 제 두 손을 꼭 잡으면서 그러더군요. 형님 걱정 말고 가세요. 어머님은 제가 친정엄마처럼 모실게요. 형님 몫까지 제가 다 효도할 테니까 미국 가서 형님 인생 사세요. 현수씨랑 제가 어머님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 당찬 목소리가 어찌나 든든하던지 저는 눈물을 훔치며 올케 손에 끼고 있던 금반지까지 빼서 끼워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고맙다 지연아. 우리 현수가 마음이 여려서 상처를 잘 받아. 네가 좀 답답하더라도 잘 이끌어줘. 그리고 우리 엄마 나 대신 네가 딸 노릇 좀 해주라. 내가 은혜는 잊지 않을게.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떠나왔기에 미국 생활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여기저기 쑤시고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어도 똑순이 올케가 알아서 병원 모시고 다니며 잘 챙기겠지. 착한 현수가 옆에 딱 붙어 있는데 별일 있겠나 하며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던 겁니다. 그 굳건한 믿음이 실은 제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었던 거죠. 미국에서의 10년은 정말 치열했습니다. 남편은 미국 현지에서 사업을 크게 확장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고 저 역시 낯선 땅에서 아이들 학교 문제 챙기랴 40이 다 된 늦은 나이에 글로벌 기업에서 살아남느라 밤낮 없이 일해야 했거든요.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악착같이 버틴 덕분에 중간관리자 자리까지 올랐지만 그만큼 한국 갈 시간은 더 없더군요. 가끔 현수랑 통화할 때면 녀석이 꼭 말끝을 흐리며 그러는 겁니다. 누나, 엄마가 어제도 누나 사진첩만 들여다보다 주무셨어. 누나 많이 보고 싶은가 봐. 자꾸 누나 언제 오냐고 물으시네. 그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당장이라도 짐 싸서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고 싶었죠.
하지만 당장 눈앞의 현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어차피 내년이면 남편 안식년이니 그때 들어가서 한두 달 푹 쉬면서 길게 효도하자. 엄마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여행도 가고 그때까지만 엄마한테 좀 참아달라 하자. 그렇게 안일하게 너무나 바보같이 생각했던 제가 지금은 제 가슴을 쥐어뜯으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효도에는 나중이 없다는 걸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그러던 중 이번에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정말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미국 본사에서 서울지사로 2주간 급하게 파견 갈 관리자급 인원이 필요했는데 제가 손을 번쩍 들었죠. 옳다구나. 일도 하고 엄마도 보고 오자. 우리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가족들한테는 일부러 연락을 안 했습니다. 현관문 열고 짜잔하고 나타나서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공항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친정집으로 가는데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 풍경이 어찌나 반갑던지요. 골목어귀에 다다랐을 때 택시를 세우고 시장통을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평소 좋아하시던 그 시장통 옛날 통닭이 생각나서요. 노릇하게 튀겨진 통닭 2마리를 누런 봉투에 담아들고 갓 쪄낸 떡이랑 과일도 샀습니다. 봉투에서 솔솔 풍기는 고소한 기름 냄새를 맡으니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익숙한 대문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다행히 번호는 그대로였습니다. 엄마, 현수야, 나왔어. 미영아, 나왔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우리 엄마 집인데 집안 냄새가 달랐어요. 엄마 특유의 파스 냄새나 구수한 된장 냄새 대신 진한 디퓨저 향기가 코를 찌르더군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누구세요?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안방문이 벌컥 열리며 올케가 나왔습니다. 아마 제 동생 현수가 들어온 줄 알았나 봐요. 자기야 벌써 왔어? 뭐 두고 간 거 있어? 하면서 방문을 나서다가 낯선 여자가 서 있으니 그 자리에 딱 하고 얼어붙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그 꼴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는데 가슴골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야한 실크 잠옷 가운 하나만 딸랑 걸치고 있지 뭡니까? 얼굴엔 하얀 마스크팩을 떡하니 붙이고요. 이제 올케지만 같은 여자가 봐도 너무 민망해서 순간 저도 모르게 고개를 휙 돌려버렸습니다. 근데 시선을 돌린 곳에 더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져 있더군요. 아까는 당황해서 못 봤는데 거실 장식장이며 바닥구석에 빈 와인병들이 줄을 지어 서 있는 겁니다. 딱 봐도 한두 푼 하는 술이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거실 테이블 위를 보니 먹다만 치즈 조각 몇 개랑 입술 자국 선명한 와인잔에 술이 반쯤 남아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편찮으신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는 며느리가 대낮부터 안방 차지하고 앉아 혼자 술판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 형님? 아니 연락도 없이 갑자기 어떻게 오셨어요? 올케가 절 보자마자 놀랐는지 허둥지둥 마스크팩을 떼어내며 물었습니다. 솔직히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집안에 낯선 향수 냄새만 진동하고 거실 구석엔 빈 와인병들이 굴러다니고 당장이라도 등짝을 후려치며 너 지금 제정신이냐? 엄마 계신 집구석에서 이게 무슨 추태냐고 따지고 싶어 목구멍까지 욕이 치밀어 올랐지만 억지로 꾹 눌러 참았습니다. 갑자기 불쑥 찾아온 사람은 저니까요. 현관 들어서자마자 싸움판 벌이기도 싫었고 무엇보다 혹시나 방 안에 계실 엄마가 큰 소리에 놀라실까 봐서요. 일단은 좋게 넘어가자 싶어 애써 태어난 척 했습니다. 어떡하긴 출장 때문에 급하게 왔지. 근데 너 엄마 방에서 뭐하니? 엄마는 경무당 가셨어? 제가 들고 있던 치킨 봉투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올케가 시선을 피하며 한숨을 푹 쉬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면서 목소리를 깔더라고요. 저기 형님, 실은 어머님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한국말인데 도무지 무슨 뜻인지 해석이 안 되더군요. 귀에서는 삐 하는 날카로운 이명소리가 들리고 심장이 발바닥까지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뭐? 누가? 누가 죽어?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올케는 고개를 숙인 채 아주 낮은 목소리로 확인 사살을 하더군요. 어머님이요. 작년 11월에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가셨어요. 손 쓸 새도 없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툭 풀려버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이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지만 주울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너 지금 그거 거짓말이지? 몰카야? 아니, 장난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시퍼렇게 살아계신 엄마를 죽었다고 해?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서 헛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내가 불과 지난달에도 현수랑 통화했잖아. 엄마 잘 계시냐고 물었을 때 현수가 별일 없다고 했어. 밥 잘 드시고 경로당 친구분들이랑 고스톱 치러 가셨다고 했단 말이야. 내가 엄마 목소리 듣고 싶다고 하니까 지금 주무신다고 나중에 통화하자고 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1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밥을 먹고 잠을 자? 올케는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 미국에서 일하시느라 바쁘시잖아요. 저희가 다 형님 걱정하실까봐, 그리고 충격받으실까봐 현수 씨랑 상의해서 알리지 말자고 했어요. 형님은 모르시겠지만 저 지난 시간 어머님 간병하느라 정말 죽을 뻔했어요. 치매 오셔서 벽에 똥칠하고 밤마다 소리 지르시고 저 우울증 약 먹어가며 버텼어요. 그 가증스러운 하소연을 듣는데 슬픔보다 먼저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귀에서 삐 하는 이명소리가 들릴 지경이었죠. 야,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죽을 뻔해? 우울증 약을 먹어?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식탁을 쾅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올케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전 그대로 달려들어 올케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연락을 안 해? 상태가 그 지경이면 말을 했어야지.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자식한테 말을 안 해? 세상 천지에 이런 폐륜이 어딨어? 뭐 내가 남이야? 내가 이 집 식구가 아니냐고? 제 소나기 힘에 올케의 잠옷이 다 구겨졌지만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핑 돌고 숨이 가빠웠습니다. 그럼 장례는? 나 엄마 장례도 못 치르게 하는 거야? 엄마 마지막 가는 길에 딸 얼굴도 못 보게 했냐고? 내가 매달 붙인 돈으로 엄마 맛있는 거 사드리라고 했지. 너더러 내 엄마 죽음 숨기라고 했니? 말 좀 해봐.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고. 제가 악을 쓰며 올케를 거칠게 흔들어대자 갑자기 올케 표정이 순식간에 변하더군요. 방금까지 눈물 짓던 그 가련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싸늘하고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제 손을 탁 쳐냈습니다. 형님, 이거 안 넣으세요? 지금 저한테 행패 부리시는 거예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드는 꼴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형님, 미국 가서 떵떵거리며 살 때 저는 이 좁은 집구석에서 어머니 수발 다 들었어요. 돈 몇 푼 붙여주면 효년줄 아세요? 그깟 300만 원으로 간병인 못 써요. 제 청춘 다 갈아 넣어서 모셨다고요. 그러면서 거실 구석에 놓인 비싸 보이는 골프채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소리를 꽥 지르더라고요. 어머님 돌아가시면서 이 집이랑 남은 재산 고생한 저 다 가지라고 유언 남기셨어요. 이미 명의 이전도 다 끝났고요. 형님은 유류분 청구할 생각도 마세요. 제가 간병한 기여도가 얼만데.
형님은 불효녀라 한 푼도 못 준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게 이런 건가 싶더군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일 리가 없으니까요.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 죽음을 숨긴 게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제가 매달 보내던 생활비 300만 원이 끊길까봐, 그리고 유산 문제 때문에 입을 닫았던 겁니다. 돈. 그래요. 결국 그놈의 돈 때문이었습니다. 너 돈 때문에 그랬구나. 내가 보낸 돈은 엄마 돌아가셨으면 말했어야지. 지난달까지 내가 보낸 300만 원 다 어디로 갔어? 네가 입고 있는 그 잠옷, 저 골프채 다 내 돈으로 산 거지? 엄마 목숨값으로 네 사리소욕 채운 거냐고? 그러자 올케가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며 말하더군요. 그건 당연히 제 수고비죠. 솔직히 말해서 형님이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제가 어머님 수발들면서 고생한 거에 비하면 껌값도 안 되니까요. 그냥 밀린 간병비랑 제 정신적 피해 보상금 미리 받은 셈 쳤어요. 억울하세요? 형님, 이제 이 집 제 명의인 제 집이에요. 남의 집에서 행패 부리지 말고 당장 나가주세요. 안 그럼 경찰 부를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누나? 현관문이 열리고 동생 현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동생 몰골을 보고 제가 더 놀랐습니다. 예전에 그 말끔하던 모습은 없고 다 늘어난 낡은 점퍼에 며칠은 못 씻은 듯한 꾀죄죄한 얼굴. 어깨는 축 처져서 눈치를 살살 보는 꼴이라니. 집안을 장악한 올케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김현수, 너 이리 와. 엄마 돌아가셨다며. 근데 누나한테 말을 안 해? 네가 사람이니? 누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식탁 위에 있던 치킨 봉투를 집어들어 동생한테 내던지며 멱살을 잡았습니다. 치킨 조각과 기름이 현수의 낡은 점퍼에 튀었지만 그런 게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죠. 제가 동생 멱살을 잡고 흔드는데 현수는 제 눈을 못 마주치고 올케 눈치만 봤습니다. 올케가 팔짱을 끼고 현수를 노려보며 싸늘하게 말하더군요. 여보, 형님한테 똑바로 말해. 어머님 유언대로 이 집 당신이랑 내 거 된 거 맞잖아. 형님 나가시라고 해. 나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지겠어. 현수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미안해. 지연이 말이 맞아. 그냥 가줘. 제발.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걸까요? 피를 나눈 동생놈마저 저를 내치다니요. 저는 그 길로 쫓겨나듯 집을 나왔습니다. 엄마 집 앞 빈 골목에 쭈그리고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보낸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올케와 거짓말로 누나를 내쫓은 동생.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밖에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서울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번듯한 호텔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파견 나온다고 특별히 신경 써준 아주 좋은 방이었죠. 하지만 그 푹신한 침대도 화려한 야경도 제 눈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낯선 안락함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더군요. 가슴이 꽉 막혀서 당장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캐리어를 풀 기운조차 없어서 짐가방 옆에 덩그러니 시체처럼 침대에 걸터 앉아 있는데 미국에 있는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쏟아지더군요. 여보, 도착했어? 장모님은? 깜짝 방문이라 엄청 놀라셨지? 어머니가 해주신 밥 먹고 싶었다며. 실컷 먹었어? 그 해맑은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지다 못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전 한국에 오로지 엄마 보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2주 동안이라도 엄마 밥 먹으면서 쉬다 오려고 무리해서 온 건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깜깜했어요. 결국 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너무 좋아하셔. 시차 때문에 너무 힘들다. 피곤해서 먼저 잘게 여보. 떨리는 손으로 겨우 거짓 답장을 보내고는 전화기를 엎어버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여보, 우리 엄마 죽었대. 나 갈 곳이 없어. 하며 엉엉 울고 싶었지만 남편도 미국 사업장 정리하느라 바쁜 상황인데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은 막막하고 억울하고 분해서 베개가 흠뻑 젖도록 울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기절하듯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은 어떻게 씻고 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본사 직원이라고 사람들이 환영해 주는데 입꼬리 하나 올리기가 힘들더군요. 그들에게 인사하는 것조차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저 실수하면 안 된다는 강박으로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꾸역꾸역 일을 처리했습니다. 남들 눈엔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어떻게 버텼는지 파김치가 되어 호텔로 돌아오니 밤 10시가 훌쩍 넘었더군요. 씻고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는데 캄캄한 천장을 보자마자 억지로 참았던 눈물이 또다시 터져나왔습니다. 고작 2주. 이 짧은 시간 동안 엄마 얼굴 실컷 보고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저 차가운 땅속에 계신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 사무치는 그리움과 서러움에 꺼이꺼이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찡하고 핸드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나왔습니다. 누나, 나야 현수. 지연이 몰래 옥상에서 문자해. 제발 나 좀 살려줘. 그 문자를 보낸 순간 핏줄이 뭔지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배신감에 치를 떨며 동생이고 뭐고 다 죽여버리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살려달라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어릴 때 동네 아이들에게 괴롭힘 당하고 들어오면 제 뒤에 숨어 훌쩍거리던 그 겁쟁이 꼬맹이 현수 모습이 떠올랐어요. 미운하고나 내 동생인데 올케한테 잡혀서 오죽하면 옥상에서 몰래 문자를 했을까 싶어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눈물을 훔칠 새도 없이 손가락이 멋대로 답장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디로 가면 돼? 답장은 바로 왔습니다. 땡땡공원 벤치 새벽 3시에 만나. 그때 지연이 수면제 먹고 잘 시간이라 빠져나갈 수 있어. 제발 와줘. 수면제 먹고 자는 틈을 타야만 나올 수 있다니 기가 막혔지만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동생을 몰래 만난 건 그날 새벽 호텔 근처 공원이었습니다. 자욱한 새벽 안개 속 벤치에 웅크리고 있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동생은 절 보자마자 바닥에 넙죽 엎드려 제 발목을 잡고 통곡을 하더군요. 누나, 나 죽여줘.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미쳐서. 일어나. 누가 보면 오해해. 대체 무슨 일인데? 이 새벽에 사람을 불러내. 제가 억지로 일으켜 세우자 동생은 덜덜 떨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제야 동생의 손에 들린 낡고 액정이 다 깨진 핸드폰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너 그 전화긴 뭐야? 올케한테 꽉 잡혀 산다면서. 연락은 어떻게 한 거야? 제 물음에 동생은 깨진 핸드폰을 가슴에 품으며 울먹였습니다. 이거 재작년에 지연이가 갖다 버리라고 내놓은 옛날 공기계야. 내가 쓰레기 봉투 뒤져서 몰래 찾아내가지고 베란다 창고 구석에 숨겨뒀었어. 지연이 내 핸드폰, 통장, 신분증까지 싹 다 압수해갔거든. 나 도망갈까봐.
뭐? 신분증까지? 응. 그래서 오늘 새벽에 지연이 수면제 먹고 잠들자마자 창고 뒤져서 이거 꺼내온 거야. 개통도 안 된 거라 아파트 단지 돌면서 무료 와이파이 잡히는 곳 찾아서 겨우겨우 누나한테 문자 보낸 거야. 나 이렇게 살아. 누나 집이 아니라 감옥이야. 그러더니 현수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으며 비장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저 그리고 누나 놀라지 마. 엄마 안 돌아가셨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엄마 살아 계셔. 지연이가 누나한테 거짓말하라고 시킨 거야. 유언장도 다 가짜고. 사실 엄마 지금 지연이가 이상한 요양원에 가둬놨어. 동생이 털어놓은 진실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지연이가 엄마 치매 기운이 보이자마자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서류를 조작했고 누나인 제가 알면 골치 아파질까봐 아예 돌아가셨다고 거짓 부고를 전하게 했다는 겁니다. 강원도 요양원에 계셔. 지연이가 거짓말한 거야. 동생 말에 따르면 올케는 몇 년 전부터 주식과 코인에 손을 댔다가 빚더미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걸 메우려고 엄마 통장이며 제게서 받은 돈을 야금야금 빼다 썼고 급기야 사채까지 끌어다 썼답니다. 그러다 엄마가 치매기가 생겨서 사람을 잘 못 알아보시게 되자 옳다구나 하고 싼 요양원에 모셔버리고는 저한텐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명의 이전 서류도 치매 걸린 엄마 손을 빌려 조작한 거였고요. 그럼 넌 왜 가만히 있었어? 네 앞가림도 못해? 무서워서 그랬어. 지연이가 내가 말만 꺼내면 이혼한다고 빚 다 내 앞으로 돌려버리고 회사에 내가 공금 횡령했던 거 찌른다고 협박해서. 알고 보니 제 동생 집안에서 올키한테 완전히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월급 통장도 다 뺏기고 올케가 시키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살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제가 보낸 돈으로 빚을 갚긴커녕 올케는 또다시 명품을 사고 사치를 부리고 있었던 거죠. 그 전화 한 통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을 속고 살았을 겁니다. 동생 현수의 울음 섞인 자백을 듣자마자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렌터카를 빌려 강원도로 달려갔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엑셀을 밟는 발에 감각조차 없더라고요. 머릿속엔 오직 하나, 엄마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동생이 알려준 주소는 산속 깊은 곳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조차 제대로 길을 못 잡고 헤맬 만큼 외진 곳이었죠. 한참을 흙길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요양원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폐가에 가까웠습니다. 간판은 글자가 다 떨어져 나가서 땡양원이라는 글자만 덜렁 매달려 있었고 건물 외벽엔 금이 쩍쩍 가 있더군요. 입구부터 풍겨오는 퀴퀴한 냄새에 저절로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복도에 지나가던 직원이 한 명 보이길래 다급하게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기요, 여기 박영숙 환자 어디 계세요? 저희 엄마예요. 그러자 그 남자 직원은 귀찮다는 듯이 제 손을 탁 쳐내더라고요. 아이 거참, 아줌마 사람 놀라게 왜 이래요? 면회 왔으면 저기 접수처 가서 말해요. 난 몰라요. 직원은 귀에 꽂은 이어폰을 다시 꽂으며 횡하니 가버리는 겁니다. 억장이 무너졌지만 싸울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저는 접수처로 달려갔죠. 간호복을 입은 여자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앉아있더군요. 박영숙 환자예요. 제 어머니.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요. 간호사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심드렁한 표정으로 껌을 짝짝 씹으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면회 시간 아닌데요? 이렇게 불쑥 오시면 곤란해요. 예약하셨어요? 예약이고 뭐고 지금 엄마가 위독하다는 연락받고 왔어요. 당장 문 열어주세요. 그러자 간호사가 인상을 팍 쓰며 서류처를 탁 덮어버리는 겁니다. 아니 이 아줌마가 진짜 여기 규칙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환자분 요양비 밀리신 거 아시죠? 지금 원장님 안 계셔서 결제 안 나면 면회 못 시켜드려요. 돌아가세요. 그 말을 듣는데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밥도 굶고 죽어가는데 돈 타령이라니요.
비켜, 내가 직접 찾을 거야. 저는 간호사를 밀치고 복도로 뛰쳐들어갔습니다. 뒤에서 간호사가 꽥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 저 아줌마 미쳤나봐. 거기서요. 당신 주거 침입으로 신고할 거야.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고해. 나도 다 찍어서 방송국에 제보할 테니까.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 간호사가 쫓아오며 소리를 질러대고 어디론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 원장님, 어떤 여자가 난동을 부려요.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제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도 양옆으로 늘어선 병실 문을 하나하나 벌컥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엄마 나 왔어. 미영이 왔어. 열악하기 짝이 없더군요. 한 방에 7, 8명의 노인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누워있는데 환기가 안 돼서 썩은 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도 맨 끝 창고처럼 생긴 가장 구석진 방, 문을 여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어두컴컴한 방, 습기차고 곰팡내가 진동하는 그곳에 칠벗겨진 낡은 침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인이 새우처럼 몸을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가까이 다가가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세상에, 앙상하게 마른 다리는 젓가락 같았고 등 쪽을 보니 욕창이 심해져서 고름이 흘러나와 옷에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붙은 낡은 이름표 박영숙. 그 이름 세 글자가 아니었다면 전 우리 엄마인 줄도 몰랐을 겁니다. 엄마 나야, 미영이. 제가 울부짖으며 엄마를 흔들자 엄마가 힘겹게 눈을 뜨셨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절 보시더니 말라 비틀어진 입술을 달싹이셨습니다. 손톱 밑에는 시커먼 때가 끼어있고 머리카락은 언제 감았는지 모르게 떡이 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잡으시는데 그 손아귀 힘이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자리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직원은 엄마를 업은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 요양비 밀린 거 아시죠? 민원건 해결 안 되면 퇴소 처리 못 해드립니다. 당장 내려놓으세요. 그 순간 전 이성을 잃었습니다. 눈앞이 시뻘개지면서 악다구니가 터져나왔습니다. 돈? 지금 돈 타령이야? 당신들 눈엔 사람이 돈으로만 보여? 저는 업고 있던 엄마를 로비에 있는 낡은 더러운 소파에 잠시 조심스럽게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접수대 위로 집어던지듯 내밀었죠. 계산해, 얼마야? 밀린 돈 얼마냐고? 직원이 당황해서 쭈뼛거리자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빨리 안 해? 10원 한 장 남기지 말고 싹 다 계산해. 당신들이 밥 굶기고 방치한 값은 내가 나중에 치를 테니까 일단 서류상에 있는 돈은 다 받아 처먹으라고서. 직원은 제 서슬에 놀라 허둥지둥 단말기를 두드렸습니다. 그 3개월치랑 연치료 포함해서 450만 원입니다. 긁어. 찡. 영수증이 출력되는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낚아채듯 받아 주머니에 구겨놓고 다시 엄마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이제 저들에게 빚진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죗값을 치러야 할 차례였죠. 직원이 뭔가 더 말하려는 듯 입을 열길래 저는 핸드폰을 꺼내 그의 눈앞에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잘 들어요. 나 지금 바로 엄마 데리고 나갈 거니까 입도 뻥끗하지 마셔. 아니 그래도 보호자님, 입 다물라고 했지? 내가 들어오면서 여기 썩은 천장, 쥐새끼 돌아다니는 복도, 그리고 우리 엄마 등짝에 난 욕창까지 동영상으로 다 찍었어. 이거 까봐요? 언론사 제보해요?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쐐기를 박듯 쏘아붙였습니다. 여기서 한마디 더 토달거나 나가는 길 막으면 이 사진들 경찰서랑 방송국에 싹 다 뿌려버릴 거야. 당신들 여기서 노인 학대한 거 세상 천지에 다 까발려서 요양원 문 닫게 만들 거라고 알아들었어요? 직원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더니 급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군요.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아까 그 보호자가 돈은 다 냈는데 시설 사진을 다 찍었다고, 다 밝혀버린다고 난리를. 그는 힐끔힐끔 절 쳐다보며 통화를 하더니 전화를 끊고는 체념한 듯 손짓했습니다. 가세요. 그냥 가시라고요. 저는 그 길로 요양원을 박차고 나와서 엄마를 렌터카 뒷좌석에 눕히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백미러로 멀어지는 요양원이 마치 지옥의 입구처럼 보였습니다. 차 안에서 운전대를 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들, 그리고 엄마를 여기에 버린 올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요. 그 길로 엄마를 태우고 미친 듯이 달려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을 거쳐 가장 좋은 특실에 엄마를 눕히고 나서야 제 손의 떨림이 조금 멈추더군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진단 결과를 듣고는 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보호자분, 도대체 환자를 어떻게 관리하신 겁니까? 영양실조에 심각한 탈수, 그리고 등 좀 보세요. 욕창이 뼈까지 닿을 지경입니다. 이건 명백한 방치예요. 의사 선생님은 차트와 엄마를 번갈아 보며 화를 내셨습니다. 며칠만 늦었어도 돌아가셨을 겁니다. 요즘 세상에 가족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그 호통을 듣는데 변명할 힘도 없어서 그저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의 앙상한 손을 잡고 밤새 울면서 다짐했습니다. 내 엄마를 이 꼴로 만든 짐승들, 뼈가 부서지도록 후회하게 만들겠다고요. 하지만 날이 밝자마자 현실적인 문제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바로 회사였습니다. 파견 나온 지 이틀째, 중요한 업무를 앞두고 있는데 도저히 출근할 수 있는 정신 상태가 아니었으니까요. 어떡하지?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하면 해고당할 텐데 내 커리어는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핸드폰을 들고 수십 번 망설이다가 결국 미국 본사에 계신 제 직속 상사 김 부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주무실 시간이었지만 제겐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부장님 죄송합니다. 저 김미영입니다. 김 팀장,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살아계셨다는 것, 요양원에 감금되어 굶어 죽기 직전이었다는 것, 지금 제정신으로는 도저히 업무를 볼 수 없다는 것까지 엉엉 울며 전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부장님. 저를 믿고 본사 대표로 보내주셨는데. 해고 통보가 날아올 거라 생각하고 눈을 질끈 감았는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건 뜻밖의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김 팀장, 그게 무슨 소리야?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그런 일이 있었으면 당장 달려가는 게 자식돌이지. 자네가 지난 10년 동안 우리 본사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이번 파견도 믿고 맡긴 거고. 회사 일은 걱정 마. 내가 인사팀에 잘 얘기해서 특별 휴가로 처리해 줄 테니까. 어머니 곁 지켜드려. 서울지사 업무는 다른 직원 붙여서 해결하면 돼. 부장님의 그 한마디에 꽉 막혀있던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부장님의 도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김 팀장, 혹시 변호사는 구했나? 아니요, 경황이 없어서 아직. 그럴 줄 알았어. 내 동생이 서초동에서 로펌하는데 꽤 실력이 좋아. 특히 형사사건 전문이야. 내가 지금 바로 연락해 놓을 테니까 가서 상담 받아봐. 가족이라고 봐주지 말고 확실하게 처리해야지.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부장님 덕분에 저는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엄마 간병인을 구하자마자 부장님이 소개해주신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은 제가 내민 증거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셨습니다. 엄마의 처참한 욕창 사진, 뼈만 남은 앙상한 몸을 찍은 동영상,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떼어온 전치 12주 진단서까지.
김명 씨,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불화가 아닙니다. 특수 중상위에 준하는 심각한 존속 학대 사건이에요. 지금 확보하신 증거만으로도 올케분을 사회에서 격리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존속 유기 및 학대 치상,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그리고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사기죄까지 죄목만 나열해도 형량이 상당할 겁니다. 정말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여자가 워낙 교활해서 빠져나가면 어쩌죠? 제 불안한 물음에 변호사님은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충분하죠. 형사처벌은 당연한 거고요. 다만 그 사람들이 훔쳐간 재산은 빨리 묶어둬야 합니다. 올케 명의로 넘어간 어머님 집이랑 예금 계좌부터 정리할게요. 혹시 소송 냄새 맡고 재산 빼돌리기 전에 돈줄부터 끊어놔야죠. 접수하면 며칠 내로 등기가 날아가니까요.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돈줄을 끊어놓는다? 와, 그 말 듣는데 꽉 막혔던 속이 그제야 뻥 뚫리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 여자한테 제일 무서운 벌은 감옥 가는 것보다 빈털털이 거지가 되는 걸 테니까요. 변호사님이 내민 고소장 맨 뒷장에 도장을 찍는데 어찌나 세게 눌렀는지 손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전 변호사님을 붙들고 빌고 또 빌었죠. 변호사님, 부탁드려요. 가족? 저 그런 거 이제 없어요. 합의 같은 거 절대 안 해줄 거니까 법대로, 진짜 법대로 아주 끝장을 내주세요. 걱정 마세요. 아주 탈탈 털어서 빈몸으로 쫓겨나게 해드리죠.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데 억울해서 흘렸던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렸더라고요. 대신 옥이랑 도끼만 남았죠.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고 며칠 뒤 드디어 올케 앞으로 법원 등기가 날아가는 날이었습니다. 가압류 통지서였죠. 저는 아침 일찍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야, 지금 당장 집에서 나와. 오늘 법원에서 등기 갈 거야. 그 여자 성격에 통지서 받는 순간 눈 돌아서 무슨 짓 할지 몰라. 너 거기에 있다 해코지 당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나와. 옷까지 챙길 생각도 하지 말고 몸만 빠져나와. 알았어? 동생은 알겠다며 힘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약속 장소에 나타난 동생 꼴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짐가방 하나 없이 며칠은 안 씻은 듯한 행색에 슬리퍼만 질질 끌고 나왔는데 정말 노숙자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 잘생기고 번듯했던 내 동생이 어쩌다 저런 꼴이 됐는지. 누나, 절 보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는데 어깨가 축 처진 게 너무 안쓰러워서 차마 욕도 안 나오더군요. 타, 엄마한테 가자. 차에 타서도 동생은 내내 창문에 머리를 쿵쿵 찌으며 자책만 했습니다. 내가 병신이지. 마누라한테 잡혀서 엄마를... 내가 죽어야 해. 나 같은 건 살 가치도 없어. 그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듣기 싫어서 저는 입을 꾹 다문 채 엑셀만 밟았습니다. 속에서는 천불이 났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죽어버리겠다는 애를 다그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해 떨리는 마음으로 특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는 링거줄을 주렁주렁 매단 엄마가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인기척에 엄마가 고개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리시더군요. 그리고 문가에 서 있는 아들 현수를 발견한 순간 초점이 없던 엄마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입을 벌려보려 애쓰셨지만 오랜 방치로 인한 기력 저하와 쇼크 때문인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컥컥 하는 마른 숨소리만 뱉어내실 뿐이었죠. 하지만 엄마의 두 눈에서는 순식간에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말보다 더 아픈 그 침묵의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생은 그대로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마 엄마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문지방에 머리를 쳐박고 짐승처럼 통곡을 하더군요. 엄마 잘못했어.
내가 죽을 죄를 졌어. 엄마, 나 같은 놈 낳고 미역국은 왜 드셨어? 차라리 나를 때려줘. 제발. 꺼이꺼이 울부짖는 아들을 보며 엄마는 링거 바늘이 꽂힌 앙상한 손을 허공으로 힘겹게 뻗으셨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엄마의 그 야윈 손을 잡아 엎드려 오는 동생의 머리 위에 얹어줬습니다. 거칠어진 엄마의 손바닥이 아들의 머리카락을 느리게, 아주 느리게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내 새끼 왔으면 됐다. 비록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손길에서 엄마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저도 입을 틀어막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당신을 그 지옥 구덩이에 방치한 못난 자식인데도 엄마 눈에는 그저 상처 입고 돌아온 내 새끼로만 보이시는지.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 탈진한 동생을 부축해 병원 옥상으로 데려갔습니다. 새벽 찬바람이 매섭게 부는데 퉁퉁 부은 눈을 한 동생이 난간 쪽을 멍하니 바라보며 서 있더군요. 그 뒷모습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누나, 동생이 힘 빠진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나 그냥 여기서 뛰어내릴까? 뭐? 나 내 자신이 너무 싫어. 혐오스러워. 사업 말아먹고 결혼도 실패하고 이젠 엄마한테 씻을 수 없는 폐륜까지 저지르고 나 같은 놈이 살아서 뭐해. 그냥 죽어버리는 게 엄마한테 마지막 효도 아닐까? 동생이 머리를 감싸주며 괴로워하는데 문득 어릴 때 모습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동네 형들한테 맞고 흑투성이가 되어 들어와서는 누나 나 너무 약해서 싫어. 난 왜 이럴까? 하고 울던 그 꼬마 현수가요. 미우나 고우나 내 동생인데 핏줄이 당긴다는 게 이런 건지 억장이 무너지면서도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저는 옥상 난간을 보던 동생의 팔을 낚아채듯 꽉 잡고 소리쳤습니다. 김현수, 정신 차려. 죽긴 왜 죽어? 네가 죽으면 엄마는? 엄마 눈앞에서 자식 죽는 꼴 보여주는 게 효도야? 그게 진짜 엄마 죽이는 짓인 거 몰라? 누나, 나 너무 무서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그런 생각하지 마. 지난 일은 죗값 치르고 이제부터 잘하면 돼. 엄마 살아 계시잖아. 기회 있잖아. 너 바보같이 당한 거 누나가 다 갚아줄 테니까 넌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 알았어? 저는 어린애 달래듯 동생 등을 한참이나 토닥여주고 제가 묵고 있는 호텔방으로 데려왔습니다. 호텔에 들어오자마자 동생에게 새 수건과 갈아입을 옷을 던져주며 씻으라고 들여보냈습니다. 씻고 나온 여성 몰골이 말이 아니더군요. 저는 룸서비스로 따끈한 육개장 한 그릇과 캔맥주 하나를 시켜줬습니다. 먹어. 먹고 정신 차려야 싸우든 빌든 할 거 아니야. 동생은 숟가락을 들 힘도 없는지 손을 떨면서도 꾸역꾸역 국밥을 밀어 넣더군요. 밥알과 눈물이 뒤섞여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그 처량한 모습을 보는데 참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맥주 한 캔을 단숨에 비운 동생은 긴장이 풀렸는지 침대 구석에 새우잠을 자듯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동생을 재워놓고 저는 창밖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남은 건 그 여자가 피눈물을 흘리며 죗값을 치르는 것뿐이었습니다. 확실히 부장님이 소개해주신 변호사님이 유능하긴 하더군요. 재판은 그야말로 일사천리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법원에서 마주친 올케, 아니 그 범죄자는 아주 얼굴이 철판이라 피고인석에 앉아서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더군요. 방청석에 앉은 저와 제 동생을 보는데 미안해하긴커녕 눈을 얼마나 살벌하게 치뜨고 노려보던지 정말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다 싶어 치가 떨렸습니다. 그런데요, 조사 과정에서 검사님이 밝혀낸 진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여자 초범이 아니었어요. 이미 동종수법에 사기 전과가 있는 전과자였더군요.
저희 가족한테는 그 사실을 감쪽같이 숨기고 결혼했던 겁니다.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어려운 집안 환경에서 자랐지만 똑똑하고 생활력 강한 악바리인 줄만 알았는데 그 모든 게 다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였던 거죠. 나중에 경찰 조서 내용을 들어보니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그 여자는 처음 같은 회사에 다닐 때부터 현수를 범행 타겟으로 찍었더라고요. 제 동생 현수가 성격은 유약하고 소심해서 거절도 잘 못하는데 엄마가 워낙 애지중지 키워서 입고 다니는 옷이나 시계는 꽤 고가인 걸 보고 아, 저놈은 돈 좀 있고 다루기 쉬운 호구구나 싶어서 작정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동생이 벌벌 떨며 고백했던 공금 횡령건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동생이 협박당해 꼼짝 못하고 살았다고 했잖아요. 알고 보니 그것도 전부 그 여자가 꾸민 자작극이었습니다. 동생 몰래 회사 서류를 조작해서 마치 동생이 돈을 빼돌린 것처럼 증거를 심어놓고는 그걸 빌미로 네가 내 말 안 들으면 회사에 찔러서 감옥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해왔던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제 동생은 본인 고의로 회사 돈 10원 한 장 건드린 적 없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 순에 빠진 놈은 아내가 내민 조작된 서류만 보고 진짜 자기가 실수해서 큰일 난 줄 알고 평생을 죄인처럼 그 여자 발밑에서 기어다녔던 거죠. 정말 악마도 그런 악마가 없습니다. 내 동생의 순진함을 이용해 사랑인 척 연기하고 뒤로는 엄마의 고열을 빨아먹을 계획을 세웠던 그 여자.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증거들이 쏟아지자 판사님도 혀를 내두르며 엄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를 유기하고 학대하였으며 배우자를 기망하여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계획적으로 재산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에 징역 9년을 선고한다. 판사봉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고 그 여자가 법정 구속되어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무기징역이라도 받기를 바랬지만 그래도 이만하길 만족했습니다. 아참, 그리고 제 남편에게는 결국 사실대로 모든 일을 다 털어놨습니다. 우리 집 치부라 차마 입이 안 떨어졌지만 평생 숨길 순 없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수화기 너머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그러더니 기다려, 지금 바로 갈게 하고는 정말 그 즉시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학교를 가야 하는 아이들은 저희처럼 미국에서 생활하는 남편 쪽 친척집에 급하게 부탁해두고 가장 빠른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날아왔다고 합니다. 공항 게이트에서 저를 보자마자 짐가방을 내팽개치고 달려와 저를 와락 끌어안더라고요. 이 미련한 사람아, 그때 말을 하지 그랬어. 그 끔찍한 사건을 한국에 오자마자 혼자 어떻게 견뎠어? 당신 혼자 덜덜 떨면서 울었을 거 생각하니 내가 가슴이 찢어진다. 남편은 제 등을 토닥이며 눈시울을 글썽였어요. 저도 그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죠. 힘들고 아팠지만 비로소 제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나무가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다 제가 퍼뜩 정신이 들어 남편 옷자락을 잡고 물었습니다. 여보, 근데 나 어떡해? 나 회사 파견 나온 건데 부장님이 특별휴가 주시긴 했지만 재판하고 뭐하고 하느라 이렇게 길어지면 나 회사 잘릴 수도 있어. 당신 한국 들어오느라 사업장 정리하느라 손해도 컸을 텐데. 그러자 남편이 제 젖은 눈물을 닦아주며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그게 지금 중요해? 내가 당신 회사에 다 설명할게. 정 안 되면 그만둬도 돼. 미국 사업장 정리한 돈이면 우리 식구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돈 걱정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제발 아무 걱정하지 마. 장모님 건강 챙기는 것만 생각해. 그 투박하지만 듬직한 말 한마디에 지난 며칠간 저를 짓누르던 불안감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곁에서 살뜰히 챙겨준 덕분에 골치 아픈 법정 마무리 절차들도 수월하게 정리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동생 현수는요. 그동안의 죄책감 때문인지 마음의 병이 깊어서 요즘 꾸준히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다시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겼는지 얼마 전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양복 입고 폼 잡는 사업이 아니라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누나, 주야간 교대 근무라 몸은 좀 고된데 오히려 좋아. 단순하게 몸만 움직이면 되니까 잡생각도 안 나고 마음이 편해. 땀 흘려서 번 돈으로 엄마 맛있는 거 사드릴 거야.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멋쩍게 웃는 동생을 보니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되어가나 싶어 짠하면서도 안도감이 들더군요. 지금 저는 곤히 잠드신 엄마의 병상 옆에서 조용히 이 글을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지옥 같은 곳에서의 충격과 배신감 때문인지 아니면 오랜 영양실조로 인한 약간의 뇌손상 때문인지 엄마는 아직 예전처럼 말씀을 유창하게 하진 못하세요. 가끔 저를 빤히 바라보며 입만 달싹이실 때면 가슴이 미어지지만 처음 볼 때의 앙상했던 그 뺨에 조금씩 혈색이 도는 걸 볼 때마다 그제야 제가 숨을 쉬는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지만 저는 이 상처를 보듬으며 남은 시간 동안 엄마에게 못다한 효도를 다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번에 출장 핑계로 오지 않았다면, 치킨 한 마리 사들고 불쑥 찾아오지 않았다면 우리 엄마는 정말로 그 차가운 요양원 구석에서 쓸쓸히 돌아가셨을지도 모릅니다. 저처럼 자주 찾아뵙지 못해 미안하다고 자책만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영상통화라도 한 번 더 하세요. 주변도 꼼꼼히 살피시고요. 저처럼 뼈저리게 후회하고 가슴 치는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저희 엄마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